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받아서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된 제네시스 블록팀의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 15분 만에 이거를 다 설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대한 압축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부터 블록체인의 미래 순으로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여러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꼽습니다. 첫 번째는 이 CPS,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과 이 현실 세계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똑같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 실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언제든 온라인에 접속하고 오프라인이 이게 수시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계의 벽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차 혁명 시대에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도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죠?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 직방.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모든 물건들이 옵니다. 저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4차 혁명 시대가 오면 올수록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4차 혁명 시대가 오면 스마트 매니팩처링 시대가 올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무슨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거 차고 다니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활동하는 모든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동선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차를 도대체 어디서 불러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모든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런 모든 정보들이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대공간에 이제 모이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빅데이터 분석을 그냥 할 수가 없죠.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을 합니다. 자, 인공지능이 분석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시장을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동네는 뭘 좋아하는지, 어떤 동네는 또 뭐가 필요하는지. 자, 그런 정보들을 이제 공장에 넘기게 되면, 이제 공장에서는 로봇들이 막 자동 생산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고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재고가 있다 보니까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방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매니팩처링 시대가 오면 타겟팅, 맞춤형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갑자기 근데 블록체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처음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블록체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이 이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최근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원유는 데이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제 원유라는 게 가공을 하면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좀 더 재밌는 이야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택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카카오 택시가 지금 지배적 사업자인데, 근데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이렇게 옆에 티머니 택시도 있고 티맵 택시도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 택시가 좀 빨리 도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이제 카카오 택시 측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택시 기사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더 빨리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기업에게는 데이터가 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짜리 기업들입니다. 자, 근데 이 기업들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들한테 개인정보 데이터를 주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그들에게 온전하게 보관이 될까요? 전혀 아니죠. 최근 이렇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페이스북 개인 유출 사건이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몇 조, 몇십 조짜리 이 중앙 신뢰기관, 이런 기업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블록체인은 이러한 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이제 필요성인데,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독점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센트럴라이즈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디센트럴라이즈 블록체인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신뢰기관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에 이제 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던 데이터를 그렇지 말고 구성원 모두가 다 공유를 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문제가 됐었던 그런 개인정보 데이터들을 우리가 지키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블록체인이거든요. 자,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앙에 신뢰기관이 있으면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탈중앙화라고 제가 이제 통상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오픈 트랜스퍼런트, 그래서 이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등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감사 기능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이제 올리다 보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 거짓 정보들, 이 잘못된 정보들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제해주고 내리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중복사용 방지라는 건 제가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효율, 그러니까 availability에서 이제 가용성이 되겠습니다. 무언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작동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돼야 되고요.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제 블록체인을 좀 아셔야 되겠죠.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그러면 비트코인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은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블록체인이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실제 논문 안 보실 수도 있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 해서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이 2008년도에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이 시스템이 실제 2009년도부터 이제 작동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이 개인을 나타내는 건지 단체를 나타내는 건지 전혀 알려진 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단 정확한 거는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세계 최대 금융위기가 오죠. 자, 그래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은행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당시 이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최바닥을 길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냥 이 천재적인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의 전자화폐입니까? 이런 질문들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세계 최초의 전자화폐는 바로 이 사람이 만듭니다.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이 생기신 분인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암호학자, 데이빗 차움이라는 박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프라이버시 아버지, 익명성의 아버지,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실제 이제 이 사람이 언트레이서블 일렉트로닉 캐시라고 하는 그대로 번역하면 추적되지 않는 그 화폐를 만듭니다. 이 사람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이 추적이 되거든요. 그게 싫으면 전 종이 지폐를 내면 됩니다. 자,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게 가능하나요? 인터넷에서는 신용카드밖에 결제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싫은 겁니다. 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이제 1988년도에 디지캐시라는 거를 이제 출시를 하는데 망했습니다. 워낙 시대를 앞서가고 있어서 망했고요.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방금 데이빗 차움 박사가 만든 그 전자화폐의 기본 모델 좀 설명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이렇게 뭘 구매하고 싶으면 과거에 그 있지 않습니까? 도토리 만들었던 사이버 대사. 그랑 똑같은 메커니즘을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가서 이제 인터넷에서 사기 위한 도토리를 삽니다. 자, 1,000원을 주면서 도토리 주세요. 그럽니다. 자, 그럼 도토리를 주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이 도토리를 가지고 인터넷 상점에 가서 이모팅콘도 사고, 음악도 사고 다 사거든요. 자, 그럼 도토리가 다시 넘어갑니다. 이 상점으로. 자, 그럼 상점 주인은 은행에 가면은 다시 현금을 바꿔주시면 바꿔주거든요. 지금 이게 현재 이 전자화폐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더블 스펜딩이라는 건데요. 이 중복 사용 이렇게 이중 지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 이 도토리라는 것은 이 인터넷에 있는 그 디지털 정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사가 쉽습니다. 자, 이 도토리를 10번 복사하면 10,000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은행에 장부를 씁니다. 자, 1번 도토리가 들어오면 1번 도토리 사용됨. 자, 2번 도토리가 들어오면 2번 도토리 사용됨. 이렇게. 자, 근데 아까 중복 사용된 1번 도토리가 다시 들어오면 이거는 지급금지, 이중지불 이런 통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은행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은행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얘를 없애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중복사를 누가 막죠? 자, 그것을 구성원 모두가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 메커니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 만약 클래스에 100명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어떤 송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 은행이라는 사람이 다 혼자 장부를 적거든요. 자, 그래서 통계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이 비트코인 메커니즘은 은행이 없기 때문에 여기 100명이 다 장부를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 100명이 일어나는 모든 이 거래 내역을 우리가 장부로 적자. 그럼 우리가 은행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게 비트코인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100명이 다 장부를 적기 때문에 이게 분산 저장된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복사용 방지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전자화폐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탈중앙화된, 그러니까 은행이 없는, 신뢰기관이 없는 디센트럴라이즈된 일렉트로닉 캐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말처럼 좀 쉽지 않은 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우리가 사회를 사다 보면 이렇게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 합의라는 컨센서스를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 여기서 아까 100명이 다 장부를 적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중복사행이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랍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중복사행이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메커니즘은 이런 또 신기한 기술 하나 들어옵니다. 투표 시스템 같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들어와서, 그러면 너희들 투표해. 투표해서 100명이 가반수 이상이면 중복 사용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이런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그 메커니즘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블록체인 정의해 보면, 아까 이제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그 기업이 독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또 문제를 또 직접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도 투표 메커니즘 같은 게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비탈릭 부테일이라는 암호학자인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다음으로 지금 유명한 그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을 만들고 개발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중앙의 기관을 날려버리는 기술이다. 디센트럴라이즈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제가 원리를 말씀드렸고, 이 속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냐. 그걸 좀 간단히 좀 설명 드릴 텐데, 이 블록체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블록이 장부거든요. 그래서 이 장부,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채굴을 하든, 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구매를 하든, 그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면,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이 되면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장부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이죠, 투명성. 그러니까 위병자가 어렵단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체인. 이게 사슬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장부인데 이게 다 장부거든요, 하나하나. 자, 근데 이게 하나, 체인이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 해킹을 하려면 이 은행의 중앙 서버 시스템만 이 해킹을 하면 끝났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해킹을 하려면 이 장부를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부가 다 체이닝이 되어 있거든요.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 해커가 해킹을 하려면 이 장부를 이렇게 조작해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 장부를 다 조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해킹이 쉽지 않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자, 이건 생략하고요. 자, 블록체인 미래에 가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뭐 너무 다양하게 있고 많지만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자, 네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의료 분야인데, 여러분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병원은 이 장부를 괜히 쓰거든요. 이쪽 병원, A라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가 또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공동으로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적용을 하면은 이제 그 환자가 어떤 과거의 진료 내역과 어떤 처방 내용을 의사가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곧 이 맞춤형 진단이 이제 의사가 가능한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의사가 간호사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증이나 어떤 본인 그 QR코드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거기다가 뭐 보험사까지 끌어당겨 오면 여러분들 뭐 수술하면은 뭐 나중에 막 청구하지 않습니까? 보험회사로 뭐 이렇게 작성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 자동 청구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에너지 분야인데, 사실 저도 이제 건설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블록체인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지구온난화 문제가 많아서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많이 보면. 근데 독일 같은 경우 지금 36%가
지금 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A라는 태양광 집, 그 B라는 집이 있는데 지금 이 집은 지금 태양광 지금 전기가 많이 딸리거든요. 자, 그럼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하면 이 B, C, D에 있는 모든 가정집에 지금 현재 대력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 A라는 집에서 이 C라는 집에서 전기를 땡겨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 냉장고와 세탁기가 다른 C에 있는 집에 있는 전기를 땡겨온다는 겁니다. 그 보상으로 뭐 암호화폐를 보내겠죠. 그런 시스템으로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요와 공급을 해결한다. 스마트 그리드 요즘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 분야인데, 뭐 아시다시피 제주도지사께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실제 이게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험 가동이 될 겁니다. 뭐 제주 뭐 특구로 만들겠다, 블록체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부동산 이 증명서들이 제출이 굉장히 많아서 불편하거든요. 위변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뭐 법원이나 부동산 협회, 은행 이 모두 이제 전자로 다 공유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런 이제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과 편의성이 제공되는 그런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서울시에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문제인데, 사실 뭐 이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추진계가 올해 좀 발표를 했고요. 이 서울시장께서 그리고 10월 5일날 블록체인 개최를 서울 10월 5일날 하였습니다. 저번 달에. 이제 이 하기 전에 이제 서울시장께서 이 에스토니아를 방문했거든요. 이 에스토니아는 이분이 지금 에스토니아 여성 최연소 대통령이시거든요. 왜 갔냐면 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이 130만 명밖에 되지 않은 나라지만 이 블록체인 선진국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실제 이제 그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투표 시스템도 도입이 됐고요. 저희는 아이디 카드 이렇게 신분증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서울시에 이제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뭐 민원 서류 같은 거 등본이나 처분 이런 거 위변조가 이제 없어야 되니까 뭐 전자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서울시장께서는 이 블록체인은 IT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들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제가 뭐 너무 장밋빛 미래만 말씀드린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뭐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뭐 정책적인 문제 그리고 또 뭐 지금 현재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더더욱 문제는 지금 선진국보다 지금 블록체인 기술 굉장히 지금 뒤떨어져 있다는 게 지금 현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오늘 좀 선구자 역할을 하고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